귀신이 제사상에서 며느리 머리채를 휘어잡고 술잔에 오줌을 갈기는 꼴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자기한테 차린 밥상은 죽어도 안 먹는다며 난리를 피우는 시어머니 귀신이라니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제사판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귀신이 오직 한 사람 눈에만 보였다는 겁니다. 쫓겨나 남루한 옷 입고 담장을 넘어온 그 집 조강지처 눈에만 말이죠. 대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죽은 시어머니가 49제 제사판을 뒤집어 놓으며 억울함을 호소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데는 반나절도 안 걸린다지요? 10년을 하루같이 섬긴 조강지처보다 기생집에서 맡은 분 냄새가 더 진했던 모양입니다. 남자란 본디 눈앞의 달콤함에 약한 법이니까요. 마을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김주사댁 이야기입니다. 본처인 나는 18배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친정이 가난해 혼술할 것도 없이 맨몸으로 왔지만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밭을 메고 배를 짰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고 김주사댁 살림을 두둑하게 불렸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순덕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이 어찌 됐을꼬? 내 덕에 우리 집안이 일어섰다. 손이 튼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보이실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 도리를 할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더니 밤이 깊어서야 술 냄새를 잔뜩 풍기고 돌아왔지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흘에 한 번씩, 그러다 사흘에 한 번씩, 나중엔 매일같이 읍내로 나갔습니다. 주사날이 요새 읍내 기생집에 푹 빠지셨다던데요.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홍실이라는 기생이 여우같이 예쁘다던데 주사나리가 완전히 홀렸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남자들이란 원래 그런 곳에 한두 번 드나드는 법이니 금방 정신 차리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 내 뜻대로만 되던가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어느 날 기생 홍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도 이 집 식구요. 방 하나 내어주시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내 놈이 미쳤구나. 조강지처가 살아있는데 첩을 들이다니. 당장 전연 내쫓거라.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홍실의 교태에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으니까요. 홍실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천한 몸인 줄 압니다. 그저 구석방 하나에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본처님께 누를 끼치지 않을게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지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운지를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 올린 국에 소금이 한 움큼이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순떡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억울했습니다.
분명 간을 맞춰서 올렸는데 누가 몰래 소금을 쏟아부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아이고, 주사나리. 본처님이 어머님을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게 하려는 거 아닐까요? 홍실이 남편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아끼시던 옷가락지가 사라졌습니다. 온 집안을 뒤져도 보이지 않던 그 가락지가 하루 뒤 내 방 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훔친 게 분명합니다. 제가 직접 찾았어요. 홍실이 가락지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셨지만 남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본처 자리에 있으면서 시어머니 물건까지 탐내다니 한심하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실이 남편의 팔을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지요. 주사나리, 본처님이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제가 이 집을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나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남편이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안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셨습니다. 내 놈, 조강지처를 내치고 저런 천한 것을 두겠다는 거냐? 그러다간 천벌을 받는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남편도 기가 죽었지만 홍실의 입가에 스치는 싸늘한 미소를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홍실이 남편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사랑채까지 들렸습니다. 어머니만 안 계시면 이 집 재산도 안방도 다 우리 거예요. 본처도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고요. 며칠 뒤였습니다. 홍실이 시어머니께 특별한 보약을 다려 올렸습니다. 어머님, 요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제가 약방에 가서 좋은 약재를 구해왔어요.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하셨지만 홍실의 끈질긴 권유에 결국 그 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건강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셨습니다. 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쇠가 녹슬 때 나는 비릿하고 역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요. 그 검은 탕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요.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신 뒤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토록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자리에 눕게 되신 겁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미음을 쓰고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드리려 했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드나드는 거야? 홍실이 안방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정한 년이 어머님께 닿으면 병세가 더 깊어진다고 했어요. 물러나요. 내가 무슨 부정을 탔단 말이오? 나는 며느리요. 나는 소리쳤지만 남편이 나타나 내 팔을 붙들었습니다. 홍실 말이 맞소. 당신은 이제 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마시오. 시어머니를 뵐 수도 없고 간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방은 완전히 홍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채 구석에서 밤낮으로 시어머니 쾌차를 빌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당신, 이제 이 집을 나가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병환도 당신 탓이고 집안 분위기를 흐리는 것도 당신이요. 칠거지약에 해당하니 출거하시오. 칠거지약이라니요. 나는 시부모를 잘 섬겼고 자식이 없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며 음란한 짓도 한 적 없고
질투도 하지 않았으며 악질도 없고 말이 많지도 않으며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시오.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안방 앞을 홍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1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허름한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나는 읍내 장터 구석에 있는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설거지와 허드렛 일을 시켜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은 주마. 대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루를 닦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지고 얼굴은 까맣게 탔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장터에 나온 김주사댁 하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인은 반가워하면서도 조심스레 주위를 살폈습니다. 안방마님께서 요새 많이 편찮으십니다.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시고 밤마다 신음하신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불렀느냐? 주사나리께서 의원을 부르셨는데 의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랍니다. 병명을 알 수 없다고요. 그럼 지금은 누가 간호를 하느냐? 홍실 마님이 밤낮으로 약을 다려드린답니다. 그런데 하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약을 드시고 나면 안방마님께서 더 괴로워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하인이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김주사댁 안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홍실은 밤마다 부엌에서 은밀하게 약탕관을 다렸습니다. 겉으로는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효부였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 해요. 제가 정성껏 다렸어요. 홍실이 검은 약물을 떠서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약을 드실 때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물을 다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홍실은 물 한 모금 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약 먹고는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약효가 떨어진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몸을 가눌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벽장 쪽을 가리키려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자개장 밑을 향했습니다. 그곳에 증거가 있었습니다. 홍실이 참아 버리지 못하고 숨겨둔 비상가루가 묻은 약봉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홍실이 재빨리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그냥 편히 계세요. 홍실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서방님도 살지요. 어머니께서도 편히 가시고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이미 독이 온몸에 퍼져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인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눈을 부릅뜬 채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한을 품은 듯 두 눈을 감지 못하신 채였습니다. 어머니, 홍실이 달려와 거짓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간호했는데 어쩌면 좋아요. 김주사도 달려왔지만 슬픔보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를 빨리 염습하시오. 소문이 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하오.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뭔가 석연치 않은데. 하지만 김주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사흘 만에 홍실을 안방마님 자리에 앉혔습니다. 홍실은 드디어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묻고 돌아온 그날 밤부터 홍실의 꿈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젖은 흰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내 목이 타다. 물을 다오. 물을.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홍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홍실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가 나타나 목을 조르고 물을 달라고 신음했습니다. 홍실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새 안방마님이 된 홍실이 차린 밥상.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을 푸면 밥알이 모래처럼 씹히고 국을 뜨면 구더기가 떠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 눈에는 멀쩡한 음식이었지요. 하지만 홍실 눈에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어 갔습니다. 나는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댁 생각이 났습니다. 49제라도 지내실 텐데 혼자라도 절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쫓겨난 며느리라지만 10년을 모신 시어머니가 아니십니까? 그날도 국밥집 뒷마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김주사 댁 하인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오늘 밤 안방마님 49제입니다. 댁에서 제사 준비한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제사는 누가 모시느냐? 주사나리와 홍실 마님이 모신답니다. 그런데 아가씨, 하인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새 댁 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부엌에서 그릇이 저절로 깨지고 우물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답니다. 뭐라고? 하인들이 겁을 먹어 밤에는 아무도 부엌에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홍실마님이 요새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신다나? 할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하인과 급히 작별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주사 댁으로 가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쫓겨난 집에 다시 간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댁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촛불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뒤쪽 담장을 타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대청마루에서는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홍실은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리라고 명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내가 이 집 안방마님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 홍실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화려하게 차려봤자 돌아가신 안방마님께서 과연 드실까? 쉿, 조용히 해. 들리면 혼난다. 제사상은 정말 호화로웠습니다. 각색 과일에 각종 나물, 생선과 고기, 떡과 한과까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사상 주변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촛불을 켜라. 김 주사가 명했습니다. 촛불이 켜지자 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엌 쪽 창문으로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과 홍실이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사상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 이제 절을 올리시지요. 홍실이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주사가 절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어닥쳤습니다. 촛불이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대청마루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이게 무슨... 김 주사가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람이 분 거예요. 그냥 바람. 스스로를 다독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상 한가운데 희끄무레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지랑이처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흰 상복 차림에 머리를 산발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부릅뜨고 계셨고 입가에는 검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의 자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귀신은 제사상 한가운데 양반다리를 하고 턱하니 앉으셨습니다. 상 위의 음식들을 내려다보시더니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김 주사가 두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가십시오. 그 말에 귀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편히 가라고? 독살당한 홀령이 어찌 편히 갈 수 있단 말인가? 홍실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술을 올립니다. 거진 눈물을 흘리며 술잔을 올리려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귀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홍실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물론 홍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으악! 홍실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내 머리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뒤로 확 당겨지더니 홍실의 몸이 뒤로 벌렁 낮아빠졌습니다. 여보, 왜 그러시오? 김 주사가 놀라 홍실을 부축했습니다.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홍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아무도 없지 않소? 김 주사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홍실은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홍실은 다시 무릎을 꿇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귀신은 홍실을 노려보더니 천천히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술잔 바로 위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의 입이 열렸습니다. 에이, 독약 먹이고 죽인 년이 주는 술을 내가 먹을 줄 아느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옛다, 오줌이나 처먹어라. 그리고 정말로 술잔 위에 시커먼 액체를 쏟아부었습니다. 귀신의 오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사상에서 지독한 지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김 주사가 코를 막았습니다. 하인들도 코를 찡그렸습니다. 오줌 냄새 아닙니까? 제사상에서 웬 오줌 냄새가.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홍실은 파랗게 질려서 술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맑은 술이 담긴 잔이었지만 냄새는 분명 오줌 냄새였습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이 집이 저주받았어요. 홍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귀신과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귀신은 나를 보더니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안방의 자개장 밑을 가리키셨습니다. 자개장 밑? 거기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귀신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치 부탁한다. 저것을 찾아다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보면 무섭다지만 억울한 귀신은 산 사람보다 더 서럽게 웁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귀신은 울러온 게 아니었습니다. 원한을 갚으러 진실을 밝히러 온 것이었지요. 제사상에서 지린내가 진동하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했고 김 주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홍실은 제사상에서 멀찍이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댄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주야. 이 집이 저주받았어. 홍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귀신은 여전히 제사상 한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생전의 자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눈으로 홍실을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검은 핏자국이 말라붙은 입가, 부릅뜬 두 눈, 산발한 머리, 원혼의 모습이었습니다. 김 주사가 다시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를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귀신이 김 주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물론 김 주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김 주사가 뺨을 부여잡았습니다. 무엇이? 갑자기 뺨이 따가웠던 겁니다. 귀신은 김 주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내 어미를 독살한 년과 한패가 되어 희희낙낙하더냐. 김 주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뺨이 얼얼했지만 무엇이 자신을 때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홍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사를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귀신은 홍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홍실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귀신이 홍실의 옷자락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으악! 홍실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제사상 바로 앞에 얼굴부터 박았습니다. 여보, 왜 자꾸 그러시오? 김 주사가 홍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군가 내 옷을 잡아당겼어요. 분명히 잡아당겼다고요. 홍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안방마님 귀신이 노하신 게 틀림없어. 그러게 말이야.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어찌 가만 계시겠어. 귀신은 다시 제사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상의 음식들을 하나씩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는 음식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일이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고 나물 그릇이 엎어지고 떡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헉! 하인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음식이 저절로 움직여요. 귀신이다. 귀신. 김주사도 이제는 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귀신은 마지막으로 술잔을 들어 홍실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술이 홍실의 얼굴에 철썩 튀었습니다. 으악! 뜨거워! 홍실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술은 차가웠는데 홍실의 얼굴은 마치 뜨거운 물에 댄 것처럼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이 얼마나 깊으셨으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신은 다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자개장 밑을 가리키셨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나는 담장을 타고 뒷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방으로 가는 뒷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 때 수없이 드나들던 그 문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안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자개장이 저쪽 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끼시던 그 자개장. 나는 조심스럽게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치라고 하셨는데 나는 자개장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장판이 살짝 들뜬 곳이 있었습니다. 장판을 들춰냈습니다. 그 밑에 작은 틈새가 있었고 거기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종이에 싼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묻은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봉지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 독약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를 죽인 그 독이었습니다. 홍실이 참아 버리지 못하고 숨겨둔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대청마루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판이 엉망이 되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남편이 안방 쪽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약봉지를 꽉 쥐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 전현이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내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어머니, 전현이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제사판을 뒤집어 놓은 나의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청마루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떡? 내가 여기 웬일이냐? 홍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손에 들린 약봉지를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게 뭐예요? 나는 약봉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비상이라 적힌 이 독약 봉지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당신이 다려올린 그 약에 이것이 들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홍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제게 아니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의 자개장 밑에 이게 숨겨져 있었습니까? 나는 약봉지를 흔들었습니다. 장판 밑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숨겨둔 이유가 뭡니까? 김 주사가 나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사상 위에 있던 시어머니 귀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천장까지 닿을 듯 높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길은 높았지만 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귀신이 홍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홍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오지 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살려줘요. 제발. 홍실이 벽에 등을 기대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귀신이 홍실의 몸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홍실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눈동자가 뒤집히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홍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크크. 홍실의 입에서 낮고 탁한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지만 홍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김 주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빙의된 홍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주사를 노려봤습니다. 네 이놈. 천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사야. 이 불효자식아. 홍실의 몸이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더냐.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김 주사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조강지처 순덕이가 10년을 이 집을 일궜는데 그런 며느리를 내쫓고 저런 천한 것을 들였느냐. 빙의된 홍실이 자신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찰싹. 인연이 나를 죽였다. 독약을 먹였단 말이다. 찰싹. 찰싹. 홍실의 몸이 스스로를 때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김 주사가 달려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나자빠졌습니다. 내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전연이 준 약을 먹고 내 목구멍이 불에 타는 것 같았다. 물을 달라 했지만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데
너는 전년 치마폭에 쌓여 희희낙낙했느냐? 김 주사가 그만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년이 어찌 몰랐더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순덕이를 모함하는 것도 모르고 내게 이상한 약을 먹이는 것도 모르고 내가 하루하루 수척해지는 것도 몰랐단 말이냐? 내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전년에 치마폭에 쌓여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지. 김 주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의 포졸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제사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져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관아에 알렸던 겁니다. 포졸들이 대청마루로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는 재빨리 약봉지를 포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비상입니다. 저 여자가 시어머니를 독살한 증거입니다. 포졸이 약봉지를 받아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비상이로구나. 바로 그때 빙의가 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혼령이 홍실의 몸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홍실이 비틀거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하지만 포졸들이 이미 홍실을 붙잡았습니다. 내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홍실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실의 입이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누가 조종하는 것처럼. 제가 죽였어요. 홍실의 입에서 자백이 쏟아졌습니다. 비상을 약에 타서 안방마님께 드렸어요. 안방마님이 돌아가셔야 제가 이 집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뭐라고? 포졸들이 놀랐습니다. 홍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떠들었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독을 먹였어요. 천천히 죽게 하려고. 그래야 의심받지 않으니까. 인연이 미쳤구나. 포졸이 홍실을 흔들었습니다. 조강지처도 내쫓으라고 했어요. 주사나리를 꼬드겼어요. 그래야 제가 이 집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홍실이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했습니다. 김 주사도 덩달아 무너졌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순덕이를 억울하게 내쫓았습니다. 포졸들이 포승줄을 꺼냈습니다. 둘 다 관아로 끌고 가라. 홍실과 김 주사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홍실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며 울부짖었고 김 주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저런 악독한 년을 봤나? 시어머니를 독살하다니. 조강지처를 쫓아낸 죄도 크지.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의 귀신이 저 멀리 서 계셨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전의 자애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나도 눈물을 닦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웃으시더니 아지랑이처럼 사라지셨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했습니다. 모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법이지요. 홍실과 김주사는 관아에서 엄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홍실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고 독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주사는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조강지처를 억울하게 내쫓은 죄로 곤장을 맞고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집안 재산은 관에서 몰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게 조강지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하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악행이 벌을 피하겠나? 나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이미 정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픈 기억만 가득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지요. 몰수된 재산 중 일부가 조강지처인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관아에서 10년간 집안을 일군 공로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나는 그 돈으로 읍내 장터 한복판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순덕네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잘 되어야 세상이 바로 서는 거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뼈를 고아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손질한 고기와 싱싱한 채소를 준비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덕네 국밥은 정말 맛있어. 그 집 주인 마음씨가 착해서 그런가 국물이 구수하고 따뜻해.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도 장사하러 온 상인도 품팔이 일꾼도 모두 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국밥을 푸고 있는데 하얀 나비 한 마리가 가게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빙빙 돌던 나비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비는 내 어깨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날개를 펄럭이는 게 마치 볼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비는 잠시 내 어깨에 머물다가 천천히 날갯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나비를 바라보며 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인자한 웃음 같았습니다. 그 햇살이 국밥집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역시 순덕네 국밥이 최고야. 주인장 복이 많아 보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겠어? 나는 빙그레 웃으며 또다시 국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옵니다. 악하게 살면 벌을 받습니다. 하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국밥을 끓입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